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는 늘 궁금한 게요. 네. 박사님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고민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까? 참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건 어떤 시험 일을 예? 취업 문제. 취업 문제. 뭐 그걸 취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진로 상담이라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맞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제가 상사와의 관계나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드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저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위에서 저한테 가봐라고 그러면 답을 줄 거라고 그런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점쟁이 찾아오는 느낌으로 저한테 근데 굉장히 오셔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혼을 해야 될까요? 뭐 회사를 네. 그만둬야 될까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상담을 오면은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아니요, 전혀 같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갈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억지로 찾아가요 또. 아이고. 그래서 항상 저는 묻죠. 그게 당신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묻게 되면 벌써 알고 있죠. 선택을 본인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본인이 선택해야 네. 되는 거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본인이 애써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요. 심리학 공부하려는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많죠. 네. 심리학 공부하는 거 엄청 인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다. 또 인간 심리 마음 읽기가 가능할 거라고 믿고 가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근데 심리학을 배우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대화를 하거나 아니, 어떤 상대의 대화를 마음을 하더라도 알거나. 그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일단 심리를 아는 거의 가장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뭐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했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모든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뭐 배움이고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배우기 힘든 것도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배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제가 고민하다가 요즘 청취자분들이 우리 박사님한테 고민 사연을 많이 보내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다 사연을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황 박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줄 때마다 고민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 좋아요. 굉장히 네. 고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냥 고민 자판기네요. 네. 다양한 고민들, 뭐 시댁 식구와의 문제들, 뭐든지 회사 물어보세요. 문제, 뭐 네. 결정 장애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양한 고민들 50원 네. 1호 문자 샵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3920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하소연 듣는 게 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운도 쭉 빠져서 만나기 전에 각오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를 둘까 생각하다가 저까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혹시 세 분께서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분은 본인 딴에는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친구의 마음의 아픔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이분이 진짜 친구를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이 친구가 진짜 편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하는 곳을 안내해주고 심지어 가능하다면 상담 비용도 본인이 도와줄 수 있을 때 본인의 역할을 친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거죠. 이거 계속 얘기해도 해소가 안 되는 거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 분은 본인이 돌팔이 야매 상담가 역할을 지금 한 거거든요. 친구는 친구지 야매 상담가는 아니거든요. 돌팔이 상담가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2020님께서는 나이 35에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여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리고 성격이 소심해서 무턱대고 뭘 시작하기도 두렵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진짜 저한테 상담 많이 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35이면 진짜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아, 이게. 그럼요. 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만족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고민을 진작에 본인이 이 직장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통 묻죠.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일했어요. 무슨 일요? 그냥요. 아, 그냥이라는 일이 있군요. 아니면 사무직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표현을 못 하세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보통 그런 상황을 이분은 일하는 코스프레를 한 거지.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삶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지 못해요. 저 최근에 어떤 회사의 젊은 이 직원들하고 같이 이 워크숍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저 그 젊은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이 회사를 왜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돈 벌기 위해서요. 아, 그렇군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회사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봉 때문에 가고. 네. 뭐 당연히 연봉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본인이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네. 본인 스스로가 그 회사에서 마치 노예와 같은 마음 상태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제 나이 26살 때 음흠. 정말 하기 싫은 회사에 가서 음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면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해서 그렇죠. 나선 게 지금 이 방송하는 개그예요. 일인데 네, 지금 또 이제 딜레마에 또 요즘 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이 본인이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일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이거부터 먼저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분은 그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소심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다니는 거야. 엉뚱하게 자기 탓을 하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질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밖에 못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참 어려운 게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지금 없다고 했어요. 그게 그렇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열정 있게 뛰어들 텐데. 지금 그랬을 때 제가 이분한테 뭐를 상담 속에서 할 수 있게 할 것 같으세요? 다니는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취미생활 찾아봐라.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아니죠. 것들을 찾아봐라. 취미생활을 찾아본다 이런 걸 마치 정답처럼 뻔하게 하는 소리고 네. 네. 이분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왜 하는지 또 본인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노예의 마음으로 하는지 주인된 마음으로 하는지 그거부터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제가 동엽님이나 미자님한테
아니 방송을 지금 본인이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방송을 하면서 내가 많은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공감도 하고 내가 발전한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하면 두 분은 당연히 후자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겠죠. 네. 예. 그랬을 때 일의 이분은 의미를 찾는. 그렇죠. 이분은 지금까지 오래 일을 하면서 일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업무 스트레스가 크고 의미가 없으니까 만족감이 현저히 낮은 그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의미를 찾았는지 또는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기만 해도 아, 제가 그렇게 살았군요. 그러면 저 일을 제가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무슨 일을 할 때요? 그때는 누구랑 했나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 난 월급 안 받아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하지 않았나? 초심을 맞아요. 찾는 거죠. 네. 그게 꼭 초심인지 중심인지 종심인지는 몰라요. 네,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6892님. 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부모님께 화를 내는 건 쉽지만요. 직장 상사나 후배에게 화를 내는 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독립을 고려하고 있는데 집에서 다니는 게 절약도 되고요.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나요? 독립을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이 이제 본인의 문제의 초점을 완전히 엉뚱한 태로 돌려가지고 해법을 생각하는 분의 전형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가족에게 푸니까 이분이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죄책감을 느끼니까 이 문자를 보냈죠. 네. 그러면 질문은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데 회사에서 그걸 이직을 해야 하나요? 독립을 해야 하나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안 풀고 다른 방향으로 푸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되는 거죠. 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는다든지 맞습니까? 아,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뭐 그것도 한 가지 운동하시는 분도 방법이고 있고. 운동하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본인이 좀 발작적인 행동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마치 정답과 같은 걸 주려고 해요. 회사를 그만둬라든지 집에서 독립하라든지. 네, 다른 푸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네, 9489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딸아이가 외모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피부과, 한 번은 성형외과를 전전하며 시술을 받고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본인 외모가 나아진 이후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이 예쁜 아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외모에 집착하는 아이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 부모로서 아이가 외모에 집착하게 만들어 놓고 아이가 외모에 집착하니까 이제 또 안타깝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사실 문제가 있으세요. 본인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도 이제 본인의 문제를 깨달았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건 간단해요. 아이한테 피부과, 성형외과를 갈 돈을 안 주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놔둬야 어쩔 수 되는 거예요.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지 인생을 지가 살아가는데. 진짜 보면은 성형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이게 어릴 적에 어떤 상처나 그런 거랑 그와 관련이 관계없어요. 있나 아니,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중독이 되는 행동을 보일 때는 네. 마치 어린 시절의 경험의 결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독은 그때그때 자기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했을 때 만족도가 확 올라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서 반응이 확 좋아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게 빠져가지고 그렇죠. 여기만 더 하면 더 예뻐 보일 건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거의 미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중독적인 행동이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하는 거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건 말릴 수 없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내려놔야 될 것 네, 같아요. 미자 씨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눈한 거? 20살 때예요. 예. 앞이 안 보였어요. 0912님은 사춘기의 시작은 부모를 무시하는 걸까요? 4학년 아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말끝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 이게 뭔지 알아? 어머. 참다가 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악마처럼 보입니다. 어머야, 큰일 났네. 모성애가 사라진 건지 아들을 미워하게 된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아들을 어떡합니까? 미워하는 엄마. 사실은 엄마는 아들을 미워할까요? 아니요. 아들이 엄마를 무시하니까 미워하는 거기에 거죠. 대한 반응으로서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분도 자기 문제를 이 먼저 자책하고 먼저 아들을 미워하는 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기서부터 더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답을 찾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아들의 사춘기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것들. 사춘기라고 해서 다 막말을 네, 쏟아내는 맞아요. 자식이 되는 거 우리 아니거든요. 아들이 이 사춘기지만 이런 행동을 왜 할까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 꼬바는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이게 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아빠가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아는 것도 있고 항상 애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아빠 아세요? 그러면 아빠 몰라. 그러면 아는 너가 아빠한테 한번 설명 좀 해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자체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네. 거예요. 모르면 항상 물어봐요. 근데 이런 안다 모른다는 진짜 지식을 안다 모른다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내 마음 알아? 뭐 하고 그냥 팍 문 닫고 간다. 야, 내가 네가 아닌데 어떻게 네 마음을 알겠니?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진짜 힘들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씩. 이게 대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네가 이야기하는 걸 내가 부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준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와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자녀의 행동을 부정하고 질책하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무조건 가르치려고. 그럼요. 하지 말란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동엽 씨. 저는 제 영상을 한 번씩 아이들하고 있는 영상을 찍은 걸 들으면 계속 얘가 그거 안 돼. 하지 마. 글로 가지 마. 뭐 하지 마. 부정적인 그렇죠,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사만화 공공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고3 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졌나 봅니다. 친구 관계가 엉망이 돼서 너무 힘들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급식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신청도 안 하고 혼자 빵을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하네요. 참고로 제 딸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친구들을 리드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친구들의 마음을 많이 잃은 모양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몰라서 더 답답하네요. 이거 우리 딸 이야기인 것 같아. 저희 딸도 지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죠. 얘들아 뭐 좀 할래?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애들이 늘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 딸보다 더 이렇게 리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분 지금 문제가 뭔가요?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막막하죠. 네. 근데 이분 지금 사연을 보면 딸이 급식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가지고 신청 안 하고 혼자 빵 먹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더 외롭고 신경이 쓰여서 공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반대로 공부하는 면에서는 집중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안 해도 면에서 되고. 그럼요.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가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걸 도와줄 일이에요. 공부를 생각한다면 도와줘야 할 일이에요. 야, 잘 됐다, 야. 너가 이 기회에 너 혼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너무 좋구나. 너 진짜 잘 됐네. 이렇게 딸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화나는 거를 상당히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좋은 일이고 너한테 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딸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앞에 고3 딸이고 현재 친구 관계가 엉망이 돼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네. 역으로 이제 오히려 너가 혼자 있으면서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직까지는 성격이나 뭐 생각들이 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잖아요. 위안숙 단계 아닙니까? 고3이면. 근데 고3을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그렇습니까?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은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8727님은 박사님, 사람 성격은 정말 변하지 않나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친구랑 만나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 문제로 싸우다가 지쳐서 헤어진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매달려서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걸 믿고 받아준 저도 잘못이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는데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포기를 하는 거를 남자친구를 포기할 거냐, 남자친구가 친구랑 술 마시면 끝까지 가는 거, 그거를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를 포기하는 거냐, 여기서 포기는 어떤 걸까요? 남친구 포기로 저는 갔으면 참 그럼 본인의 좋겠는데.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부면 그렇죠. 부부면 아까 술 먹든 말든 하여 내 마음을 포기하자인데, 이게 연인 관계면 아예 그런 관계를 안 만드는 다른 남자랑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결혼하신 분은 이렇고 결혼 안 하신 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 미자 저는 씨 같은 선택인 것 경우. 같아요. 그 남자가 더 정말 좋으면 이걸 제가 이 술 먹는 거를 그냥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음흠. 만약 그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싶으면 이제 그냥 아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문제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선택의 문제지, 남자친구가 이 친구하고 술 마셔서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이슈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고치겠다는 거는 솔직히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 다들 안 돼요. 고친다고 하는데 사람 그렇죠. 안 바뀌죠. 사람 고칠 수는 안 있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고치는 행동이 일어나는 거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이나 관계가 아주 극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먼저 아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9202님. 네, 얼마 전 15년을 함께한 반려견 다솜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와 둘이서 오랫동안 살았던지라 아직도 다솜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더 돌봐줬더라면 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못해준 것들만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친구들은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드는 슬픈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뭐 이 애완견이 세상을 떠난거나 또 자기 주위에서 뭐 가족이나 네. 또 소중한 분을 떠나보냈을 때 이런 느낌은 우리 다 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드는 슬픈 감정, 이게 그걸 다스린다고 다스려지나요? 다스려지지는 않죠. 그냥 사실 않죠. 시간이 계속 흘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네. 흐르면 뭐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를 우리가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진짜 또 더 본인이 그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멋있게 성화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든 또는 이 반려견이든 이런 관계, 내가 맺었던 그 관계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더 기억을 해내려고 하고 그거를 뭐 사진이나 그런 거를 모아본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 추억을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슬픈 감정이 나름대로 좀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잊혀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완전 묻어두기보다는 그냥 정면 그렇죠. 돌파를 하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모든 문제는 닥치고 공격,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수비하면 항상 져. 그냥 공격해야 돼. 그리고 4650님, 친동생이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는 제가 다 물려받고 본인은 안 좋은 것만 받았다고 늘 투덜댑니다. 제가 동생보다 키도 크고 공부를 더 잘한 건 사실이지만 키가 큰 거는 제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공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잘했던 거잖아요. 늘 저의 그늘에 가려져서 본인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동생 때문에 속상합니다. 괜히 미안해질 때도 있고요. 어떻게 동생을 대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피해 의식을 가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주위에 있는 가족과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많이 쓰는 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을 하는, 이게 거의 습관적인 사고로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동생이 자기의 피해 의식을 형 탓으로 돌릴 때, 아 그래 너는 참 힘들겠구나. 왜? 너는 아직 너라는 존재를 만들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형의 영향을 받는 또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그런 마음에 너가 아직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동생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안 받아들일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 안 받아들일까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럴 때 동생은 어떤 이야기를 형으로부터 듣고 싶어 할까요? 동생아 미안하다. 뭔지 몰라도 내가 네보다 키가 커서 미안하다. 니보다 공부를 잘해서 미안하다. 어. 그래서 내 형, 너 형 없어져 줄게. 이러면 동생은 그래 고마워 잘 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동생의 장점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동생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면 형은 내보다 더 잘났잖아. 형은 그보다 더 잘하잖아. 아유 요런 그냥 확 때리고 싶다 진짜. 그렇지 이제 알겠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뭐를 문제로 보느냐에 달린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동생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동생 마치 삶의 동생 대신에 참여해가지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 형의 마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형은 이럴 때 철저하게 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든 본인은 쟤는 내 동생이면 분명하지만 쟤는 지 운명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운명을 사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서 동생이 그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신경 꺼야 되는 거죠. 뭐 방법이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내가 게 제일 반응을 낫네요. 안 하는 게. 반응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긴 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존재야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고민에 관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고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자기를 찾으세요. 아, 저는 황 박사님을 찾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자기를 찾아라. 네. 네. 대부분 분들이 자기를 찾으려면 혼자 못 찾으니까 저한테 옵니다. 결론은 그쪽으로 갔네요. 네. 본인에 대해서 알면 이게 자격지심에 이렇게 그렇죠. 쌓여있을 일도 없고. 그렇죠. 네. 자책할 일도 없고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헛된 기대를 할 일도 없고 네. 누구 탓을 하지도 않는다. 네, 고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자기를 찾으세요. 오늘도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주신 황상인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